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 차량이 출발 지점부터 곧바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텔 주차장 출구 턱이 있는 지점부터 속도가 붙은 겁니다. 국과수가 현재 사고 차량을 감정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했습니다. 9명 사망이라는 참사를 불러온 운전자 차모 씨는 인도 돌진 직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모습이 여러 CCTV에 잡혔습니다. 너무 놀랐고요. 저희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굉장한 굉음으로 스포츠카 같은 게 휙 지나가길래 큰일 났다 싶었는데. 차 씨는 사고 당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주행을 시작했는데 호텔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오면서부터 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차장 출구 턱이 있는 지점부터 속도를 냈는데 당시 그럴 만한 돌발 상황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후 기록 장치인 EDR 분석 결과 차 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에 동승한 차 씨의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도 운전자와 부인의 당황하는 듯한 목소리가 녹음됐지만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로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운전자 차 씨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방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EDR 추출 내역과 CCTV 영상 등 6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종장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해당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급발진 여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제동할 때 발생하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마크가 있다는 건 당시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40여 분 뒤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엔진오일 등 유류물 자국과 혼동한 거라고 정정하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사고가 난 일방 통행로는 과거엔 양방향 통행이 가능했지만 20년 전 일방 통행으로 바뀌었는데요. 일방 통행으로 바뀐 뒤에도 종종 역주행 차량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은효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세종대로 18길 위로 일방 통행 표지가 걸려 있습니다. 한때 이곳은 양방향 통행도로였습니다. 3개 차선은 조선호텔 방향으로, 나머지 1개 차선은 세종대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이후 교통체계가 바뀌면서 4개 차로 모두 조선호텔 방향의 일방 통행로가 됐습니다. 서울광장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광장 조성 공사로 인해 다음 달 2일부터는 이 일대 교통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20년 전에는 쌍방이 시청 앞 광장이 생기기 전에 그때 분수대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걸었다. 만들어 보니까 차선이 많이 맞죠. 서울광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운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경로가 많았고 양방향 도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광장을 만들면서 시청사와 광장 사이 도로를 없앴고 인근 교통체계 전반을 개편했습니다. 이후 이 영향으로 세종대로 18길도 일방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청법 다음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꼬리 물길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막히니까 이렇게 일방 통행을 해버린 거야. 해당 도로에선 사고 전에도 역주행 차량이 간간히 목격됐다는 게 인근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쪽에는 신호가 빨간색으로 되면 차가 못 오잖아요. 살살 가는 건데 한두 번 봤다고. 정말 길 모르는 분들이 그냥 그런 거지. 시청 주변에는 일반 통행로가 많아요. 사고가 이제 양방이 있는 데가 드물어요. 그래서 잘 보고 다녀야 돼요. 그래 뺑뺑 돌고 막. 참사를 일으킨 차량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걸로 착각해 진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경찰도 가해 운전자가 역주행임을 인식한 뒤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은 뒤에 집으로 향하고 그저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뿐인데 누구나 언제든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걸 느낀다며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마지막이 될지 몰랐던 그 자리에 국화꽃다발이 놓였습니다.
평범한 곳에서 일어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 여기 제가 단골로 다니던 식당이 또 있습니다. 딱 사고 난 걸 이렇게 보고서 그 지점이구나 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거 남의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더. 아빠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진다.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너의 다음 생을 응원한다. 손글씨 편지들이 희생자를 위로했습니다. 커피와 피로회복제엔 같은 직장인으로서의 슬픔이 담겼습니다. 이 길을 저도 점심을 먹고 다니고 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고가 났다니까 저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서로가 이제 동료끼리는 커피라도 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던 사고에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의 발걸음도 이끌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한 1년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 가족의 마음도 알 것 같고 내가 살아서 이 사람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 마음으로 올 수 있으면. 이번 사고로 2명이 희생된 서울시는 본관 7층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고 4명이 숨진 은행은 전광판에 추모 문구를 띄웠습니다. 희생자들의 발의는 내일 오전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치러집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이번 사고 당시 가드레일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철제 울타리가 돌진한 차량에 완전히 무너져 보행자들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서울시가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빠르게 좌회전하고는 인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듭니다.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반대편 차로를 가로지르더니 인도 울타리마저 뚫고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결국 울타리는 더 촘촘하게 바뀌었고 시선 유도봉도 설치됐습니다. 이게 이제 촘촘하니까 아무래도 안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도 이렇게 해놔놓으면 마음적으로 또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시청역 사고 현장에도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지만 엄청난 속도로 달려드는 차량을 막기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방호 울타리는 크게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뉩니다. 차량용 울타리는 정상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인도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로 경사가 심하거나 터널 인근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보행자용 울타리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는 게 목적입니다. 사고 현장엔 보행자용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세울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애초에 목적이 보행자용 안전 펜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기대거나 밀었을 때 안 넘어지는 정도로 세팅이 돼 있어요. 사고 이후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는 울타리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울타리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미비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이 2톤 차가 100km 이상 달려드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일어난 보행자 교통사고는 모두 19만 3천여 건. 이로 인해 5,2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요 며칠 대통령 탄핵 소추안 얘기로 정치권에서 공방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야권에서도 민감해하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얘기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 정치인들의 공방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 국민청원 절차가 과거 청와대 청원처럼 SNS 인증만 거치면 되는 식으로 간편하지도 않고 서버 부족으로 대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발의해달라며 낸 청원이 벌써 100만 동의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며 국회에 올라온 국민청원이 동의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 2주 만입니다. 오후까지 대기 인원이 1,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청원에 동의하려는 접속자들이 몰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혼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 동풍이니 100만 명을 넘은 거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청원은 이미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훌쩍 넘겨 소관인 법사위로 넘어가는데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며 탄핵 청문회까지 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습니다. 야당들은 청문회를 열고 필요하면 윤 대통령을 직접 출석시키자 이미 국민에 의한 정치적 탄핵이 시작됐다고 가세했습니다. 3년도, 석 달도, 3일도 길다는 국민이 먼저 시작한 청원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뜻을 받아 본인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탄핵 청원은 국민 자유지만 탄핵 사유가 없는 건 명백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 하는 청원을 했었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었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탄핵 찬성글이 올라와 146만여 명이 동의한 바 있지만 반대로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글도 15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는 해당 게시판이 사라지면서 국민들이 국회 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가 의사를 표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탄핵 청원이 급증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다면 탄핵이 가능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며 다만 탄핵을 언급하며 국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앞서 보신 탄핵 청원 사유 중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죠. 얼마 전 권익위가 분명히 이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했는데 작년 말 공개된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엔 이 백이 없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랬던 건데 정작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도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하고 서로 말도 안 맞고 중간에 시간도 한참 뜨는 거죠. 석연치 않은 해명에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일체 함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몇 가지 해명을 내놨습니다. 가방은 뜯지 않고 보관 중이며 명품백은 포장체로 뜯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기록물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연말까지 제가 알고 판단하도록. 있습니다. 예.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올해 말에 기록물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2022년 9월 명품백을 받은 직후 판단이 가능했지만 왜 시간만 끌어왔는지 의구심이 남습니다. 받을 땐 뇌물이었던 것 같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기록물로 변조시킨 거다. 이건 변주를 시킨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합리적 의심. 그 사이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설령 관련성이 있다 해도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작년 대통령 기록관에 보고해온 공식 선물은 126건. 이 가운데 명품백은 없습니다. 다른 선물은 기록물 여부를 미리 판단했는데 왜 명품백만 누락됐는지 대통령실은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일지 의도적인 걸지는 여기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직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역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품백이 과연 포장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며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고 여기에 권익위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현소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오늘 간신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곧바로 시간 끌기에 나서면서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 민주당에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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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 질문 둘째 날도 국회 본회의는 여야의 고성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한 걸 두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한 여파가 이틀째 이어진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끝에 민주당에서 유감을 표명하기로 결론 내면서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 의원을 대신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치 실종, 입법 폭주라며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2대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장은 대정부 질문에 앞서 최상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신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 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무제한 토론으로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고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오늘 밤샘 토론이 예상됩니다. 국회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영 기자, 지금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첫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섰던 유상범 의원이 막 4시간에 걸친 반대 토론 첫 발언을 마쳤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안에선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이 4시간을 넘겨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본회의장 앞에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를 짜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이렇게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도 외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반대 토론자로 처음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4시간 넘게 특검 추천권과 항명 성립 여부,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놓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특검법 찬성 토론자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막 단상에 섰는데요. 특검법의 시급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발언 시간 제한은 없지만 한 사람당 한 번씩만 발언할 수 있어서 국민의힘은 의원 한 사람이 최대한 길게 발언한다는 계획이고요. 새벽 대기조까지 꾸려서 혹시 발언이 끊겨 토론이 종료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토론은 언제쯤 끝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끝내달라는 요구가 접수되면 24시간 뒤에 토론을 끝낼지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 직후인 오늘 오후 3시 45분쯤 민주당은 토론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투표를 거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료되는데 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일 오후 3시 45분 이후쯤 토론은 끝날 예정입니다. 토론이 끝나면 최상병 특검법은 곧바로 전자투표에 붙여지게 되고요. 역시 야당 의석만으로 통과는 확실시됩니다. 21대 국회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병 특검법은 내일 22대 국회의 첫 통과 법안으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국회에 출입하는 정상빈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22대 국회가 열린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근데 원구성부터 난항을 겪더니 지금 첫 대정부 질문도 이틀째 파행이 됐고요. 결국에는 필리버스터까지 등장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수당이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게 필리버스터인데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벌써 등장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이 강대강 대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일 주기인 오는 19일까지 특검법 통과를 약속을 했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일정을 계산하면 오늘, 내일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지만 또 막상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까 일찌감치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192대 108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말고는 뾰족한 수를 못 찾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상대방 공격 시간을 줄이려고 아픈 것처럼 들어눕는 침대 축구처럼 시간만 끈다는 겁니다.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는 이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등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했고요. 또 상임위에 복귀하고 나서도 전세 사기 청문회를 비롯해서 야당이 미리 잡은 일정들을 또 거부했습니다. 대정부 질문도 어제죠. 이제 첫날부터 파행이 됐는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여당을 향해서 정신 나갔다 이런 격한 표현을 써서 이제 빌미를 줬고 국민의힘이 바로 이 표현을 또 문제를 삼아서 본회의를 파행시키면서 이 최상병 특검법 상정 일정은 그대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시간 끌기 상황이 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내일 토론이 종료가 될 거고 바로 표결을 해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게 기정사실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 특검법 내용을 좀 수정한다든가 여야가 합의할 방법은 없나요? 네, 이제 정치권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바로 특검 추천권이거든요. 이걸 좀 수정한 중재안들이 나름대로 나오긴 했는데 가능성은 좀 극히 낮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현재 특검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하자 뭐 이런 방안을 내놨지만 여당 내부에서부터 거센 반발만 불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취재진이 이 제안에 대해서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에게 좀 의견을 물어봤는데 아직 아무런 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상황에서 제3의 방안에 대한 협상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대통령도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전국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대강 대치도 심화될 거고 이 전국 급냉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가 부담일 거고요. 또 이제 집권당인데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답답할 겁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과 야권은 협치가 실종됐다. 또 이런 비판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더구나 이제 만약 특검법 재표결이 다시 실패하면 192석을 갖고도 성과를 못 냈다. 이런 역풍도 우려가 될 겁니다. 결국 여야 모두 여론 추이를 의식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해도 이 답답한 전국의 출구가 현재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종전의 2.2%에서 2.6%로 올려잡았습니다. 예상 밖의 수출 호조에 성장 전망치를 올린 건데 정작 서민들은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배달비에 재료값, 임대료까지 비용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고 소상공인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에서 피자 치킨 가게를 하는 김영무 씨. 자영업을 한 지 12년이 됐는데 요즘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배달 앱을 통해 매출의 대부분을 올리는데 이 비용 부담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판매 금액의 30%가 제외되고 저희한테 입금이 됩니다. 10%도 안 남는 매장들이 허다합니다. 재료값에 임대료도 줄줄이 오르면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원가도 다 오르고 그리고 임대료도 오르고 올해처럼 이렇게 제가 위기다라고 느낀 게 정말 최초여서 코로나19 직후 5%대였던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대로 2배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일단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대출받은 정책 자금의 상환을 연장해주거나 7%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저렴하게 바꿔주는데 14조 원을 투입하고 채무를 조정해줄 때 지원하는 새출발 기금도 10조 원 더 늘려 3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배달, 숙박업 등의 플랫폼과 상생안을 마련하고 영세업자에겐 배달비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자금 지원 대신 최악에 몰린 소상공인만 겨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또 다른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쫄쫄 굶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는 정도예요. 그냥 지원책만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지난해 폐업한 개인 사업자는 91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은 윤석열 정부 3년의 경제계획, 이른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구조를 개선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 많은 대책들이 세금 감면을 기반으로 하는 데다 법 개정 사안이 많아서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곧 1%대로 추락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른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세금을 줄이자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먼저 재산을 상속할 때 최대 주주에겐 할증을 매기던 걸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 일반 주주보다 평가 금액을 20% 높여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최대 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재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달 말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이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상속세나 이런 뭐 관점에서는 좀 그런 걱정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는 또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주에게 환원해주는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긴 상장사에겐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방침입니다. 배당을 받은 일반 주주에게도 소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결손의 문제, 양극화 심화의 문제, 국가 경제의 거의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무엇보다 금융투자소득세와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의 폐지를 비롯한 많은 대책이 법 개정 사안이란 점에서 국회에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163대 1. 어제 마감한 서울의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인데요. 강북에서는 기록적으로 높은 분양가였는데도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반면 수도권만 벗어나면 청약 미달은 물론 미분양까지 쌓이는 상황이죠. 분양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견본주택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 마포에 들어설 1,100세대 규모 아파트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강북권에선 처음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분양가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어떤 지역 위치 입지적인 거를 따지면은 나중에는 충분한 투자 가치 및 실거주의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논란에도 250가구 모집에 4만 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경쟁률만 163대 1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앞으로도 좀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내릴 것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경기도 성남의 3,500세대 규모 아파트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0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받은 경기도 과천의 한 단지에는 무려 10만 명이 넘게 몰려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빼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같은 날 부산과 울산, 강원 등 3개 단지는 대규모 미달로 2순위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인 지역에서 신규 분양은 아예 찬바람을 맞는 겁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천여 가구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8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1만 3천여 가구인데 1만 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 분양 시장은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고서는
전년보다 낮아진 청약수의 움직임을 변화시킬 만한 동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나중에 되파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오늘 서울 국회의사당 앞으로 전국의 한우 농가에서 12,0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우값 폭락으로 손해가 크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건데요. 키우던 소를 대규모로 몰고 나오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강 둔치 주차장. 소 키울 때마다 200만 원 적자라고 적힌 화물차들이 한우를 실은 채 자리 잡았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경찰 차량이 급히 따라붙습니다. 도로교통법 등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소를 몰고 오지 말라고 농민을 겁박하는.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선 한우 농가 농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부를 규탄한다! 머리띠를 두른 농민들이 한우 영정사진이 걸린 우사를 향해 사료 포대를 던집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12년 만에 열린 오늘 집회에는 전국에서 12,000여 명의 농민들이 참석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한우값 폭락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키우던 한우를 정부에 모두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전국에서 한우를 실은 화물차 15대가 서울행에 나섰지만 경찰에 저지당했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가 1년 정도 가게 되면은요, 한 4만 농가가 폐업을 하게 되는, 거의 절반이 폐업하고 도산하는 그런. 지난해 소 사료 가격은 3년 전에 비해 40% 넘게 올랐는데 지난달 한우 도매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9.5%, 평년보다는 21% 하락했습니다. 2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나요. 소 한 마리에. 참다 억울해서 농민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한우 농가들은 사료값 인하와 긴급 자금 마련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3년 동안 하루값이 개똥값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정부는 아무 대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가족과 일가 친척, 지인까지 동원해 소위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반년 넘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고위공직자가 있죠. 바로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를 부인했던 류 위원장이 사실은 민원 사주를 알고 있었을 거란 정황이 또 불거졌습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해 9월 8일 취임했습니다. 이때를 전후해 방심위에는 그의 주변인들이 특정 언론사들 보도를 심의해달라며 수십 건의 민원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들과 동생, 처제, 조카 등 류 위원장의 일가는 물론 심지어 옛 직장 관계자들까지 민원인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이 안건들을 회피하지 않은 채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셀프 심의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민원 사주 혹은 청부 민원으로 불린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올해 초 방심위 노조는 이미 작년 9월 류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이해충돌 우려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 사무처 팀장이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 땡땡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문제의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방심위 직원이 당시 다른 직원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팀장님이 위원장실에 보고를 갖다 왔고 류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화 약 30분 전 당시 종편 심의팀장이 위원장실이 있는 방심위 건물 19층을 방문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 문제를 찾았으니 보고를 한다는 내용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면 나중에 리스크가 더 커진다.
심지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등은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로 넘겨졌고 류 위원장은 반년째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방심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직원들을 수사 의뢰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런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두고 오늘 국회에선 근태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예전 YTN 계열사 사장 시절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자사 프로그램에 등장시킨 일도 논란이었는데요. 공과 사의 구분이 안 된다는 질타를 받은 류 위원장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용주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한 야당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출퇴근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그 근태 기록 제가 요구했거든요. 류 위원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위원장은 별도의 근태 기록을 남기지 그러나 전임인 정현주 위원장 사례가 언급되며 근태 기록이 없다고 한 류 위원장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어떤 날 9시 5분에 출근했기 때문에 근무 태만이다라고 지적이 됐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사무실 밖을 자주 나가는 이유가 뭐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오후에 계속 자리를 비워서 어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참 방심위원장으로서 공적으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이어진 문답에선 사생활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어딜 가시면 차에서 내려서 걸어져서 사라지신다는데 도대체 어딜 가시는 거예요? 저희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고. 친정인 YTN 계열사 대표 시절 방송을 사유화했다는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친누나의 식당을 홍보했다는 겁니다. YTN 플러스 대표 등으로 재직할 때 친누나 곱창 전골집을 포함한 그런 홍보성 콘텐츠들을 수십 건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류 위원장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 중에 하나고 그 이전에 방송에 소개된 것만 해도 한 20차례 정도 소개된 유명한 맛집입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해도 YTN 채널에서 소개를 안 해도 평일에도 번호표 뽑을 정도로 도무지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오는 22일 임기가 끝나는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인사검증 관련 동의를 요청받은 상태로 알려져 연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시청역 앞에서 역주행 사고가 났던 그젯밤 인천에서는 70대 운전자의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는데 뺑소니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내달립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급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섭니다. 흰색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50대 남성을 친 겁니다. 사고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일어났습니다. 차량은 이곳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도우러 달려간 건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이었습니다. 차가 시야를 가렸고 길을 건너려다가 차에 치이게 됐습니다. 헉 소리 나고 그냥 쭉 직진해버려서. 경찰은 인근 CCTV 등으로 사고 차량을 추적해 사고 발생 약 4시간 만인 어제 새벽 1시 반쯤 77세 여성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차에 치인 남성은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마 부위에 5cm가량 열상이 관찰됐고요. 머리에선 피가 많이 났고 그다음에 목에는 골절이 있었는지 구급대원이 보호대를 채워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자가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오늘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서 택시가 응급실 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2명이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현장에 저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택시가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응급실 앞 건물 벽면 일부가 파손돼 철제 구조물이 드러났고 철제 울타리도 뽑힌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시민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명이 이곳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1명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지금은 맥박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다른 1명을 포함해 피해자 2명 모두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정차해 있던 차량 등 다른 차량 5대가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60대 후반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에게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택시가 승객을 병원에 내려주고 유턴하다 응급실 방향으로 돌진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MBC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가해 차량이 차를 돌리려다 다른 차량과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고 이후 피해자와 충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이틀 전 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숨진 시청 직원 김인병 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부상자가 빈소를 찾은 조문객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중부경찰서로 데려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역 참사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는 68살, 버스 운전을 오래 해온 운전자였는데요.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고령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3년마다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합격률이 99%에 달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시청역 참사를 일으킨 제네시스 운전자 68살 차모 씨는 40년 운전 경력의 버스기사였습니다. 버스 면허는 아주 오래전에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시내버스를 몇 년간 하셨었고요.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부주의나 운전 미숙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차 씨처럼 65살 이상 버스, 택시 기사들은 주기적으로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자격 유지 검사를 받습니다. 운수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자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인데 65살 이상은 3년, 70살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합니다. 검사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또는 왼쪽 화살표가 나오면 버튼을 눌러 방향을 맞추고 빨간 신호등과 위험 표지판이 나올 때 브레이크를 얼마나 빠르게 밟을 수 있는지 등 7개 검사를 하는데 이 중 최하 등급 2개를 받으면 불합격입니다. 하지만 14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검사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다 문제가 있어서. MBC 취재 결과 실제로 작년 시험 합격률은 버스기사 99%, 택시기사 98.6%였습니다. 버스기사의 경우 13,761명 검사를 받았는데 13,624명이 합격했습니다. 4년 평균 합격률도 각각 98.91%, 97.61%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고령 버스, 택시기사 자격 유지 검사가 변별력이 있도록 판정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간 남성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점원이 잠깐 눈을 돌린 사이 착용해보겠다던 금팔찌를 차고 그대로 도주한 건데요.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이 열린 금은방으로 하얀 마스크를 낀 남성 한 명이 들어옵니다. 남성은 점원에게 여러 제품을 꺼내달라고 요청하다 금팔찌 하나를 착용한 뒤 무게를 재보는 듯 손목을 툭툭 텁니다. 그리고 점원이 꺼냈던 제품을 정리하는 사이 진열대를 빙 돌아가 그대로 열려있던 출입문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점원들이 뒤쫓아 가보지만 남성은 순식간에 대로 밖으로 사라집니다. 저도 막 쫓아갔죠. 막 소리 지르면서. 근데 이미 이제 사람 없어졌더라. 너무 경황이 없이 막 무조건 뛰어가지고. 남성이 팔찌를 착용한 다음 도망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0여 초. 도난된 금팔찌는 순금 20돈이 들어간 900만 원 상당의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좀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동선을 좀 넓게 두시더라고. 그래서 무섭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여기다가 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은 범행 다음 날 오후 금은방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충남 보령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훔친 팔찌는 도주 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름을 과장해가지고 갔다가 물건을 이제 지가 한번 착용을 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감시가 소홀하면 그때 도망가는 경우. 경찰은 남성이 훔친 팔찌를 팔아넘긴 것은 아닌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최근 늘고 있는 무인 점포에서도 절도 사건이 많습니다. 결국 매장 주인이 직접 잠복하다 밖에서 문을 잠가 범인을 잡은 일도 있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 들어옵니다. 서성이던 남성,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검은 봉지를 꺼냅니다. 안주에 소시지까지 한 움큼씩 양껏 봉지에 넣고는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남성, 2시간 남짓 지나 매장에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집어들었다 냉장고에 다시 넣고 출입구 쪽으로 다가갑니다. 잠시 문 밖에 남성과 마주보다 문을 밀어보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워버린 문 밖의 남성, 이 매장 주인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2, 3일이 멀다 하고 하루 2번씩도 찾아와 물건을 훔쳐가자 매장 주인이 승용차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도망가는 길목을 막은 겁니다. 훔쳐간 횟수는 확인된 것만 14번입니다. 1시에서 4시 사이에 와요. 슬리퍼 신고 온 사람도 똑같고 자주 오는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이제 11시 반부터 혹시 언제쯤 올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매장 안에 한동안 갇혀있던 이 남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노렸는데 반복된 범행에 꼬리가 잡힌 겁니다. 가게 내부에는 선명한 CCTV가 설치되고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거된다는 점을. 경찰은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하고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만적 사태다, 나도 탄핵하라 이런 글들이 내부망에 쏟아졌는데요. 민주당은 쿠데타냐, 김건희 여사 소환은 하긴 하는 거냐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나를 탄핵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후배 검사들을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자신을 탄핵하라는 겁니다.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이끌었습니다. 탄핵 규탄 댓글은 200개를 넘어섰습니다.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고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며 검사장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전국 청별로 검사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발표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며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입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기로 한 것이냐고 공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 하는가? 하긴 하는 거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제대로 된 검찰의 수장이라면 검찰이 주가 조작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을 쿠데타에 빗댔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뭐 쿠데타 일으켜놓고서 뒤에 군인들 쭉 세워놓고서 뭐 혁명선언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법사위에 불러 국정조사식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라 검찰 조직과 민주당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쿠팡 로켓 배송을 해온 고 정슬기 씨가 세상을 떠난 사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시 고인이 속한 배송업체에서는 산재를 신청하지 말라고 유가족을 거듭 설득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산재 신청에 대한 거부감이 큰 건데 조사 결과 쿠팡 위탁업체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조차 가입이 안 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로켓 배송을 하다 숨진 고 정슬기 씨의 빈소가 차려진 둘째 날, 정 씨가 소속돼 있던 택배 위탁업체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가입해 있던 산재보험은 신청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저는 산재 안 해요. 제가 유가족이면 저는 산재를 일단 이 기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기간에다가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는 건데. 유가족은 이 대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재를 내가 해주겠고 뭐를 협조를 해주겠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 다음 날에 와서 1억 5천을 받고 합의서를 쓰고 끝내는 걸로 하자. 개인 사업자여도 대가를 받고 일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쿠팡의 위탁업체 노동자 2만여 명은 지난 3년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쿠팡 배속 위탁업체 539곳을 조사한 결과 90곳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상당수 협력업체들은 직원들에게 가입 의무를 알리지 않거나 심지어 가입을 포기하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탁업체 수백 곳의 과태료로 모두 2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팡의 전체 위탁업체 규모나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CLS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소득을 신고하다 보니까 쿠팡 측은 일부 산재보험 가입이 미비한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인도 북부의 한 종교 행사장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인도의 종교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재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들것에 실린 사람들이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사람들이 가방과 지갑, 휴대폰 등 주인을 잃은 물건들 사이에서 가족의 것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한 남성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난 2일 인도 뉴델리 남동쪽 200km 떨어진 하트라스의 한 힌두교 종교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16명이 목숨을 잃었고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가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 대부분은 여성이고 어린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행사장은 임시 텐트로 꾸며졌는데 행사가 끝나 서둘러 떠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현지 기온은 섭씨 32도, 습도는 77%에 달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행사 참가자가 주최 측이 허가받은 5천 명의 3배에 달하는 15,000여 명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एक आयोजन भोले बाबा का समागम हो रहा था, जिसमें जब समागम अंत हो रहा था तो उस समय अत्यधिक उमस के कारण जब वहां से लोग निकलने को हुए तो उस समय ये घटना कारित हुई है. 인도 종교 행사장에서의 압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남부 케랄라주 종교 행사에서는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2013년에도 중부 마디아 프라테시 주에서 115명이 숨지는 등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참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 FC 서울의 슈퍼스타 호날두와 이름이 같은 선수가 있어 화제입니다. 성은 타바레스, 이름이 호날두인데요. 호우 세리머니는 처음이라네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K리그 등록명이 호날두여서 지난달 FC 서울에 임대됐을 때부터 큰 관심을 모은 호날두 타바레스. 데뷔 2경기 만에 팬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사흘 전 전북 원정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골과 도움을 1개씩 기록하며 서울이 7년 만에 전북을 격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경기 후 이른바 호우 세리머니까지 뽐내
원정 응원원 팬들을 더욱 열광시켰습니다. Foi a primeira vez que eu fiz a celebração, na verdade. Nunca tinha feito, mas mais tranquilo. Não, sim, como o Cristiano faz. 194cm의 큰 키에 저돌적인 움직임. 팬들은 호날두가 등장하면 슈퍼스타 호날두를 연상시키는 응원으로 힘을 불어넣는가 하면 5년 전 K리그 올스타와의 친선 경기에 끝내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보다 훨씬 낫다며 재치 있는 반응도 쏟아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호날두라는 이름보다는 따바레즈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호날두 선수는 또 공간이 있을 때 힘을 써 밀고 들어가고 공간이 있을 때 스피드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브라질의 전설 호나우두의 이름을 딴 데다 현지에선 이름 자체가 흔해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었다던 호날두. 그래서 이런 관심이 낯설면서도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Ronaldo Messi, Ronaldo. Cristiano, porque Anseo, FC Seul, Ronaldo, Ameneda. Cristiano, trazer a taça, que é o mais importante para nós portugueses. Estamos juntos.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서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호날두. 이제 호우 세리머니가 아닌 자신의 세리머니를 팬들에게 각인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Mas que a celebração do Cristiano é só do Cristiano. Os fãs, assim quiserem, podem começar a celebrar da forma que eu faço.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올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죠.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어제 아쉬운 수비 탓에 홈런을 치고도 경기 도중에 교체됐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가 0대3으로 뒤진 3회 말에 주자는 1, 2루. 타자를 삼진으로 잡자마자 포수 김태군이 곧장 3루로 공을 뿌립니다. 2루 주자 구자욱이 협살에 걸렸는데 3루수 김도영이 구자욱을 잡는 대신 갑자기 1루를 향해 공을 던집니다. 1루수가 공을 놓친 사이 삼성 투자들은 한 베이스씩 진루했고 혼란한 상황에서 다시 런다운에 걸린 구자욱은 기아 투수 네일과 부딪히는 바람에 주루 방해를 인정받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환호했고 기아는 좌절했습니다. 지금 선택이 1차적으로 잘못된 게 갑자기 1루 주자를 선택하면 안 돼요. 김도영 선수의 지금 판단 미스예요. 잘못된 판단으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김도영은 4회 초 시즌 22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더그아웃의 분위기는 싸늘했고 이번호 감독이 박기남 수비 코치를 세워둔 채 질책하는 듯한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곧바로 김도영도 경기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의 교체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기아는 연장 승부 끝에 역전했지만 김도영의 수비력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비에서 많이 까먹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수비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타격에서의 집중력보다는 수비에서 집중력이 배로 더 큰 것 같아서. 3루수로 나선 올해 실책 19개로 리그 1위. 장기적으로 고교 시절 포지션인 유격수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수비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박기남 코치님이랑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전반기에 벌써 22시 클럽을 달성하며 데뷔 3년 만에 MVP급 타자로 성장한 김도영. 오늘은 1번 타자로 출전해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오늘 서울에서는 이렇게 반짝 파란 하늘이 드러났고요. 또 대구와 광주 등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사람들은 더위에 우산 대신 양산을 꺼내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다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이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시면 내일 오후부터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게 강한 비가 예상되는 지역인데요. 이번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도 그리고 전북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 100에서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경기 남부와 충남은 밤에, 충청도와 전북은 모레 새벽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 25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쯤에 또다시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계속되는 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